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라뱃길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텐트 치고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라뱃길 중에서도 여기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살짝 언덕백이에요. 여기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네. 벤치에 앉아서 읽어볼게요. 차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읽을 책은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사랑, 완벽하게 개별적인 취향.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것에 누군가는 사랑에 빠진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곳은 상암 CGV. 영화를 한 편 예매했습니다.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의 취향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굳이 온 가족이 볼 필요는 없겠죠. 부모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엄마가 영화 당번으로 선정됩니다. 지난번 트롤과 도리를 찾아서 당번은 아빠였거든요. 체념한 엄마는 팝콘을 들고 아이와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흥분한 저는 극장 입구가 보이는 커피숍에 자리를 잡습니다. 책도 한 권 챙겨왔겠다. 커피도 한 잔 시켰겠다. 오랜만에 찾아온 호사에 가슴이 벅찹니다. 책을 펼쳐놓고 밖을 보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연인들, 그 옆에 또 다른 연인들, 그 옆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뽀로로를 보러 온 꼭 저 같은 부모들. 매표소 앞 광장에선 신기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네요. 실내 공간에 자동차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경차, 레이의 체험 이벤트를 하는 중이군요. 남녀 도우미들이 양옆으로 서 있고 사람들이 직접 타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왼편에서 등장합니다. 팔짱을 끼고 차를 바라봅니다. 차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이리저리 뜯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던 길을 가는데 자기만 차 근처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민망한지 곧 자리를 뜹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와 저는 그녀를 봅니다. 그녀가 시야에서 멀어지길래 이제 영화를 보러 가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저 멀리서 고개를 돌려 레이를 보는 중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차를 바라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녀는 차가 전시된 곳 근처로 다시 다가와 마음에도 없는 영화 리플릿을 만지작거립니다. 손에는 리플릿을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에 두었습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지금 저 차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제게는 좀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제 눈에 들어오던 차는 좀 큰 사이즈의 SUV였어요. 아이가 자라는 시기라서 싣고 다닐 짐이 많고 또 야외에 나갈 일도 많아 SUV로 차를 바꾸는 것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리를 걸어갈 때면 SUV만 보였고 점찍 얻은 브랜드의 모델이 지나가면 그 차가 교차로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죠. 당시에 제게는 레이처럼 작고 아기자기해 보이는 경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것에 누군가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저 자동차처럼요. 사랑은 완벽히 개별적인 취향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멋지고 대단한 것들에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든 심장을 내려앉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눈이 없을 뿐이죠. 제게도 그런 대상이 있으니 그것은 연필입니다. 제가 하도 연필을 좋아하다 보니 몇몇 후배들은 여행을 다녀올 때 그 나라 연필을 한 자루씩 사오기도 합니다. 금색 대만 연필, 자석이 안에 들어있어 사무실 파티션에 척 붙는 프랑스 연필, 몸통 전체가 흑연인 연필. 제 책상 위엔 연필이 한가득 들어있는 통이 2개나 있습니다.
그중 작은 통은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에 비치된 연필을 하나씩 기념으로 가져와 모아둔 겁니다. 보라카이에서 온 녀석, 일본 출장길에 데려온 녀석, 카피가 잘 안 나올 때는 가끔 작은 통 속의 연필을 꺼냅니다. 낯선 땅에서 온 연필이 써본 적 없는 낯선 카피를 써내려가 주길 바라면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쓰고 나면 다시 깎아야 하는 원시적인 필기구를 왜 굳이 쓰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깎기 번거로워서. 호흡을 고를 수 있다고. 예전에 중요한 카피를 쓸 때면 칼로 연필을 직접 깎았습니다. 지금은 게을러져서 그 정도의 정성을 기울이지는 못하지만 대신 연필 깎기를 돌리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100m를 뛰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느낌으로요. 연필에서 나는 나무와 흑연 냄새는 어떻고요? 만년필이나 볼펜엔 생물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단순화하면 결국 나무가 수억 년 전에 나무였던 흑연을 품고 있는 구조입니다. 깎으면 향긋한 냄새가 나고요. 무생물이면서 언뜻 생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제 연필 사랑도 다른 이에겐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겠죠. 레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제가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레이에게도 연필과 같은 매력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는 눈이 제게 없을 뿐이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것에 누군가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식가란 맛있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엔 얼마나 많은 숨겨진 맛들이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맛들을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치고 있을까요? 다음 기회에 국내 여행을 떠날 일이 있으면 레이를 한번 렌트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간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의지.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가에서 자주 본 듯한 저 문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와 계기들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 가끔 생각합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고 만다라는 것, 운명처럼 당신은 내가 걷던 길 위에 서 있었고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마주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했던 이름들, 돌아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 연락처의 긴긴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엔 무수히 많은 소중했던, 필요했던, 언젠가 연락할 일이 꼭 있을 것만 같았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누구지 싶은 사람도 있고, 이름만 봐도 아련해지지만 막상 연락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당장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한 줌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 누군가의 이름이 내 스마트폰에 발신자 표시로 뜰 때 어떤 의아한 마음이나 추리의 과정 없이 반갑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관계는 없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겠지, 그런 것 없습니다. 건물이 풍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인간관계는 삭고 녹이 씁니다. 그러니 의지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의지이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좋다고,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고,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당신과 수다 떠는 시간이 내게는 그 무엇보다 큰 휴식이라고, 당신과는 뜸하더라도 꾸준히 대화하고 싶다고, 어떤 식으로든 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시간의 힘에 의해 자동 정리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틈틈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는 뽑아 먹으라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선배를 뽑아 먹으면서 자랐어. 알아서 챙겨주는 선배 같은 건 없어.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원하면 연락해서 필요한 걸 가져가. 그러지 않으면 이 관계는 금방 사라져. 나도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데도 연락해서 점심 얻어먹던 선배들이 있었어. 만나면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쯤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대단한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나눈 대화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리해보고 그렇게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들이 흔쾌히 사준 점심이 없었으면, 그들과 주고받은 메일이 없었으면. 게다가 저도 선배가 되어보니 그런 후배들을 만나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역으로 얻는 에너지가 있더군요. 예전에 제 생각도 나고 지금은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싶어 자극도 되었어요. 조언을 통해 후배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는 주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되었어요. 그러니 찾아오는 후배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선배들의 점심과 메일의 혜택으로 자랐으니 저도 후배들에게 점심과 메일로 돌려주려 해요. 인간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의지이다. 이것은 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시작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첫째, 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하지만 내 의지가 있다고 다 친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이고,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일 테니까요. 그러니 둘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기꺼이 시간을 낼 만큼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든 경험이든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든,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노력이라는 의지가 개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호와 노력, 운명과는 꽤 떨어져 있는 단어 아닌가요?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부수적인 기억들을 지우거나 그것을 기억의 깊은 구석으로 치워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중했던 인연도 뇌의 작용에 의해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게 소원해졌다고 상대에게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가 하는 일인걸요. 다만 상대방 뇌의 깊숙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게 싫다면 잊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 상대가 나를 찾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부끄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그러나 저 역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진리로 이 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자기 반성과 다짐을 담아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자, 다음은 돌아와요 가사의 시대. 비주얼의 시대라지만 텍스트의 매력은 여전합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막을 보지 않고는 정확히 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사실 자막을 봐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가사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형태로, 사운드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세는 분명 알 수 없는 가사의 시대겠지만 저는 여전히 밀도 높은 가사의 시대가 그립습니다. 아마도 제가 글쟁이라서겠죠. 제가 뮤지션도 아니고 요즘에 알 수 없는 가사의 시대를 바꿀 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추억에 잠기는 것. 지금부터 제가 사랑하는 가사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눈을 감았더니 내게로 달려오네 가을이. 젖은 머리로 넌 어디를 다니나. 코끝엔 익숙한 그대 머리 향기. 성시경의 바람 그대 중. 가을이 오면 아침 저녁 찬 기운이 느껴질 때면 한 번쯤은 꼭 이 곡을 듣습니다. 사람에게도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곡을 만나는 과정도 훗날 그 곡을 사랑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바람 그대라는 곡을 처음 듣던 날은
마침 가을의 초입이었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광고 회사는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라 그날은 러시아워를 지나 출근하면서 사람이 덜 붐비는 버스의 창밖을 온전히 느끼는 중이었는데 마침 저 가사가 들리더군요. 바람이 불어서 눈을 감았더니 가을이 내게 달려온다는 가사가 강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 위의 가로수들은 절반 정도 노랗게 변해 있더군요. 정말 눈을 한번 감아봤더니 선선한 가을이 달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노래 속의 텍스트는 음악이라는 매력적인 운송수단을 타고 귀에 도착해서인지 쉽게 그리고 깊게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은 노래인지 시인지 헷갈리는 곡 루시드 폴의 오 사랑입니다.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만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가 볼 수 없어도 나는 꽃밭을 일구네.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리. 눈발은 몰아치고 세상을 삼킬 듯이 미약한 햇빛조차 날 버려도 저 멀리 봄이 사는 곳, 오 사랑. 눈을 감고 그대를 생각하면 날개가 없어도 나는 하늘을 나르네. 눈을 감고 그대를 생각하면 돛대가 없어도 나는 바다를 가르네. 꽃잎은 말라가고 힘찬 나무들조차 하얗게 앙상하게 변해도 들어줘. 이렇게 끈질기게 선명하게 그댈 부르는 이 목소리 따라 어디선가 숨쉬고 있을 나를 찾아 네가 틔운 싹을 보렴. 오 사랑. 루시드 폴의 오 사랑. 오 사랑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순탄한 사랑도 아닌 걸로 보이네요. 가을도 저물고 겨울이 찾아오는 듯한 현실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고 돛대가 없어도 바다를 가르는 감정의 힘으로 견뎌가는 중인가 봅니다. 끈질기게 선명하게 그댈 부르며 네가 틔운 싹을 보렴 이라고 말하는 가사.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서 필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루시드 폴의 노래를 통해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른 버전도 있는데 그 곡도 또 다른 매력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적의 노래들도 아름다운 가사로 유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룹 패닉 시절의 강, 여행, 솔로 앨범 2집에 수록되었던 서쪽 숲 같은 노래들이에요. 그중 패닉의 2집 앨범에 숨겨진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강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 마음속 강물이 흐르네. 꼭 내 나이만큼 검은 물결 굽이쳐 흐르네. 긴 세월에 힘들고 지칠 때 그 강물 위로 나의 꿈들 하나둘 띄우네. 설레던 내 어린 나날도 이제는 무거운 내 길 위에 더 무거운 짐들. 조금씩 하나씩 나를 자꾸 잊으려 눈물을 떨구면 멀리 강물 따라 어디쯤 고여 쌓여가겠지. 텅 빈 난 또 하루를 가고 내 모든 꿈들 강물에 남았네. 작은 섬이 되었네. 패닉의 강중. 누구나 나이 들면서 꿈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그 꿈들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어딘가에 고요히 쌓여 있다는 상상은 처음 듣는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꼭 내 나이만큼 굽이치는 검은 물결, 그 아래 어디쯤 쌓여있는 꿈들이라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한 이유도 그 섬 때문일까요? 전작 생각의 기쁨에서 저를 소개하며 문장을 줍고 간직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래도 문장을 줍는 금맥 같은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를 처음 느끼게 해준 곡은 아주 오래전 노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 얘기하듯 말할까 바람이나 들으렴 거품 같은 사연들 서럽던 인연.
눈물에 너는 쌓인 채 가시밭 내 맘 밟아 내 너를 만난 그곳엔 선홍빛 기억뿐 갈대야 그 하늘가 나를 추억하는 그대 손수건만큼만 울고 반갑게 날 맞아줘. 김규민의 옛 이야기 중 1991년에 발표된 곡이니 노래를 처음 듣던 당시에 저도 참 어렸습니다. 가요 톱10을 빼먹지 않고 보던 시절에 듣게 된 손수건만큼만 울고 라는 표현은 꽤 충격적이었어요. 울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펑펑 울다, 엉엉 울다와 손수건만큼만 울고의 간극. 글로 밥을 벌어먹는 일을 하게 된 이후로는 저런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는 또 어떻고요? 1988년에 발표된 이 곡은 멜로디도 멜로디이지만 그 가사가 사람을 붙잡고 머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누구나 가사 속에서 자신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합니다. 2000년에 조성모가 부른 버전도 유명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중 20대 시절 손에 잡히는 미래가 없어 막막했을 때는 이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신해철이 그룹 넥스트를 해체하고 낸 첫 앨범 속에 들어있던 곡 민물장어의 꿈이에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찾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중. 흘려듣는 가사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듣는 가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던 즈음에 저는 가사 속 화자처럼 절박했고 막막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막연하지만 알 수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회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큰 광고회사에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캠페인을 만드는 카피라이터가 된 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현실 속의 제게는 카피라이터라는 명함 속 5글자 외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광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멋진 캠페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동년배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작아지던 마음과 막상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써지지 않던 카피와 이대로 굳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나를 깎고 자르고 부서지고 깨어져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런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래를 쓰던 당시의 신해철은 당대 최고의 록밴드였던 넥스트를 해체하고 스타가 아닌 한 사람의 뮤지션으로서 음악의 본고장에 도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산란을 위해 자신이 살던 강물을 떠나 필리핀과 괌 사이에 있다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로 향하는 민물장어의 모습을 빌려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제목을 처음 보고는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어? 하며 웃었는데 가사를 읽어내려간 뒤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 얘긴데 하며 듣고 또 듣던 이 노래. 다시 봐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집니다. 좋은 노래 가사에 대한 글을 적자니 사실 지면이 아무리 많아도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노래 가사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예전 노래 속에만 아름답고 놀라운 표현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가사의 매력으로 저를 놀라게 하는 노래들이 꽤 많아요.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서도 저는 깜짝 놀랄 표현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음 못 써요. 정도껏 하세요. 블락비의 보기 드문 여자 중. 블락비의 보기 드문 여자라는 곡의 도입 부분인데 몇 년 전에 듣자마자 바로 적어두었어요. 그렇게 매력 있으면 못 쓰니 정도껏 하라는 표현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광고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제게 종종 창의성이란 무엇일까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마다 저는 놀라움은 예측의 반대 방향에서 태어난다 라는 문장을 예를 들며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게 매력이 있음 못 쓰니 정도껏 하라는 단어들의 조합이야말로 우리 예측의 반대 방향에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비주얼의 시대냐 텍스트의 시대냐 묻는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전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 해도 텍스트만이 줄 수 있는 몰입과 곱씹음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영화와는 다른 소설만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요. 밀도 높은 가사, 인사이트 넘치는 가사, 그런 가사들의 아름다움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감하지 않은 자를 위한 용기.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이 한 줄은 제가 멍하니 TV를 보다가 주운 뒤 20년 정도를 간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줍던 순간만 기억나고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도통 알 수 없네요. 그저 당시의 어렴풋한 기억만 떠오를 뿐입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 화이트보드에 마커펜으로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좀 생소한 포맷이었던 데다가 그냥 춤 잘 추는 가수라고 생각했던 박진영 씨가 여성 문제를 굉장히 선명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빨려들 듯 보고 있었죠. 여성이 가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경제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문장 하나를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어딘가에 적어두었고 일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듯 가끔씩 들여다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메모를 보니 일본 속담이라고 쓰여 있어 20년을 일본 속담으로 알고 살았는데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가 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 즈음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손에 무슨 카드를 쥔 것도 아닌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고민하며 어느 것 하나 선뜻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용기 있게 일을 벌여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우면서도 겉으로는 무모하다고, 생각이 없다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폄하했습니다. 사실 과감한 결단력은, 그리고 그것의 다른 이름인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없는 능력이었으니 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신중함이란 단어로 스스로를 포장하려 했죠. 그때 만난 저 문장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두렵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태어나길 용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건 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작만 하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은 시작되고 몇 년 뒤엔 분명 수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질과 상관없이 나는 분명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기. 제가 좋아하는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달린 5km의 트랙 중 가장 먼 구간은 침대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이다. 나이키. 인사이트가 넘치는 카피죠.
아직도 볼 때마다 질투가 날 만큼 좋은 카피입니다. 이건 사람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문장이거든요.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맞춘 알람 시계가 울리면 이걸 끄고 자야 할 수백 가지 이유를 찾는 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제가 맞이하는 일이거든요. 어제 술을 먹어서,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제 잠을 깊이 못 잤으니까 아침에라도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왠지 미세먼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추운 것 같아서, 아직 더운 것 같아서, 일어날 이유보다 훨씬 많은 그냥 자야 할 이유들. 그러니 아침 운동의 가장 먼 구간은 알람을 끄고 일어나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 곳까지의 거리입니다. 일단 현관문을 나서면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때론 무책임하게 던져놓기, 미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프로젝트는 일단 해보기. 솔직히 두렵고 걱정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제게 꼭 필요했던 용감하지 않은 자를 위한 용기랄까요? 용기가 없다는 걸 책에서까지 밝혀놨으니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용기 내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용기에 대한 멋진 두 문장으로도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당신을 위해 제 평소의 밑줄 리스트에서 하나를 더 주섬주섬 꺼내봅니다. 10년 뒤 당신은 당신이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크 트웨인. 네. 오늘의 낭독, 평소의 발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